어딘가 어느 수용가에 수전 설비의 변압기가 그림과 같이 설치되어 있어요. 각 변압기에 연결된 수용과 군이 두 개가 있고요. 거기에는 각각의 수용률도 주어지고요. 그 다음 역률도 주어지고 부등률도 주어져 있네요. TR1이 있고 TR2가 있고 거기에 두 개 군으로 부하가 나눠져 있고 수용률과 역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수용과 간의 부등률이 주어지고 변압기 간의 부등률이 주어졌어요.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TR1 변압기 용량을 구하고 TR2 변압기 용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TR1과 TR2에 대한 변압기 용량을 구했으면 여기는 변압기가 없죠. 여기 이 부분에 걸리는 최대 부하. 최대 부하는 얼마가 걸릴까라고 하는 거죠. 최대 부하는 뭘 말하는 것이다? 합성 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려면 여기가 A라고 되어 있잖아요. A에 대한 이것을 이용해야 돼요. 무엇을 이용해야 되죠? 부등률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어요. 부등률. 여기에 있는 이 부등률은 여기에 부하가 3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관계되는 부등률이에요. 여기에 변압기 간의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의 부등률이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칸도 나눠져 있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등률을 적용해서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고 그것보다 큰 것이 변압기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합니까? 다 생략했어요. 전체는 생략했고요.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최대, 합성 최대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는 것이다? 합성 최대를 구하는 거예요. 합성 최대. 여기 있는 합성 최대보다 큰 거, 요게 변압기 용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죠.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 최대보다 커야 된다. 또는 최소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 큰 것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합성 최대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성 최대. 요게 TR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 개별 최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별 최대는 뭐가 되죠? 설비 용량의 수용률 가지고 구하는 거죠. 곱하기 수용률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최대는 설비 용량에 수용률이 있는 게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개별 최대잖아요. 부등률분의 개별 최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설비 용량의 단위가 kW입니다. 설비 용량의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그런데 변압기 용량의 단위는 kVA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킬로와트를 kVA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역률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곱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킬로와트를 역률로 나눠줘야 kVA로 된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단위를 kVA로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예요. TR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TR은 어떻게 하면 되죠?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에다가 수용률이 얼마입니까? 60%죠. 근데 이 50이 킬로와트거든요. 킬로와트라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부등률이 1.2죠. 1.2 하는데요. 역률로 나눠줘야 여기 50킬로와트잖아요. 이것을 kVA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역률로 나눠줘야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변압기 TR1이 되는 겁니다. TR1의 용량이에요. TR2를 구하는 거예요. TR2는 동일하겠죠. 설비 용량이 얼마입니까? 수용률이 50%죠.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부등률은 동일하게 1.2고 역률은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도 뭐가 되는 거죠? KVA라고 하는 TR2의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개별 최대로 보고 부등률 1.3을 적용하면
여기 있는 부동률 1.3을 적용하면 여기 고압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가 구해진다. 이게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여기에 KVA고 여기에 지금 곱하기 1이 생략돼 있죠. 역률이 1이니까 생략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곱하기 1이 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죠. 단위 환산이니까. 단위가 KVA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번의 변압기 용량이 되고 2번의 변압기 용량이 됩니다. 그 다음 최대 부하는 얘는 KVA가 아니잖아요. 킬로와트잖아요. 그러니까 킬로와트를 구하는 거예요. 방금 구한 킬로와트, 방금 구한 킬로와트. 여기는 KVA가 아닙니다. 킬로와트에다가 1.3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킬로와트 구하는 겁니다. 역률이 1이니까 크게 관계없이 구했는데요. 만약에 역률이 1이 아니라면 그때는 신경 써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잘 나와요. 변압기 용량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 식을 보면 이대로 보면 킬로와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킬로와트 부하를 KVA 부하로 환산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문제를 한번 잘 보면 변압기 용량 KVA를 구하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25하고 12.5가 나오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표준 용량 30, 표준 용량 15를 선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도 채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하시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안 했고요. 그리고 표준 용량에 대한 규격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치를 그대로 해도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표준 용량의 규격이 주어지고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반드시 표준 용량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변압기 용량을 기억하는 건데 이 변압기 용량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동률의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부동률의 식에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만 있다면 수용률에서 합성 최대가 없으니까 그때는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한다. 어쨌든 최대 전력이 그 부하의 최대로 걸리는 부하가 변압기 용량의 최소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겠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용률이 뭔지, 부동률이 뭔지, 부하율이 뭔지는 당연히 기억해야겠죠. 그런 것들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입니다. 전기기사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게 출제됐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용량별 점검 횟수 및 간격 월 1회, 월 2회, 월 1, 2, 3, 4, 5, 6회 요거의 시험에 나왔죠. 직무고시에 관해서 용량별 점검 횟수와 간격이 정해져 있다. 이 표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점검 기록에 관한 보존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서류 몇 년간 보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이런 부분 되겠죠. 이런 부분 되겠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해가지고 1항에 따라서 기록한 서류는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전기설비 설치 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춰두고 그 기록 서류를 4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 문제 시험에 나왔죠. 권장 교정 및 시험 주기를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도 문제 나왔어요. 전기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 발생 시 사고 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서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정전사고,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 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전기설비 점검 등을 통한 전기 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이게 이제 요령이죠.
감전사고가 일어나면 전원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으로 대피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피재자의 의식, 호흡, 맥박, 출혈 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여기까지가 대처 요령이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중대 사고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중대 사고에 대한 보고.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중대 사고와 전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의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사고 규모가 나와요. 사고 규모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 화재 규모, 감전사고 규모, 설비사고 규모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 한번 잘 보셔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걸 보면 표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나온 게 있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다음 각호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에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누가? 전기안전관리자가.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1억 원 미만의 공사, 다음 5천만 원 미만의 공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두 가지 쓰는 게 나왔어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변경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억 원 미만인 공사, 전기 수용설비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써라. 관여도 문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문제가 방금 봤던 문제 아닙니까? 한번 문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에 따라서 기록한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 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 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된다. 그리고 전기안전 종합정보 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전에 봤던 내용 그대로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들은 정리하고 있는 게 좋겠죠. 14번째입니다.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는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것은 순시 트립 범위에 따른 차단기 유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의 동작 시간에 대한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의 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순시 트립 전류에 따른 구분, 요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형별로 세 가지 형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트립 전류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 IN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전격 전류가 되겠죠. 전격 전류의 3배를 초과하고 5배 이하가 트립 전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얘는 5배를 초과하고 10배 이하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순시 트립. 순시라고 하는 것은 즉시 트립하는 거죠. 얘는 10배를 초과하고 20배 이하에서 순시 트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부하 트립이 아니에요. 그러면 순시 트립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얘는 뭘 말하는 거죠? 단락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단락이 일어났을 때 이런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3배에서 5배 사이에만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5배에서 10배 사이에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전격 전류의 10배에서 20배 사이에 동작한다는 얘기죠. 이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BCD가 되는 겁니다. A형이라는 건 없어요. B형, C형, D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요.
동작 전류 배수 1.45배, 부동작 전류 배수 1.13배를 쓰는 거예요. 얘는 전격 전류의 배수입니다. 전격 전류의 1.13배입니다. 얘는 전격 전류의 얼마죠? 1.45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격 전류의 1.45배가 흐르면 얘는 차단기가 동작을 해야 돼요. 전격 전류보다 1.13배 이하가 되면 이 차단기는 전격 전류보다 많이 흘렀지만 1.13배 이하가 되면 얘는 동작하지 않아야 돼요. 부동작 전류는 1.13배로 규정하고 있고 동작 전류는 1.45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 배선용 차단기가 63A를 기준으로 해서 63A 이하가 되면 60분 동안 동작하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1.45배에 60분 이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63A를 초과하는 배선용 차단기면 1.45배 전류가 흐르면 120분 안에 끊어지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120분 동안 동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맥시멈 120분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요것을 물어봤지만 요것을 물어볼 수도 있죠. 필기 때는 이런 거 물어본 거 기억나죠? 물론 이제 퓨즈도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15번째 문제는 변압기의 부하 분담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변압기의 부하 분담 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하 분담 비.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병렬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관계없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병렬로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변압기를 코일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부하 전류가 나누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하 분담이에요. 이렇게 나누어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하 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딱 보면 여러분들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떤 게 생각이 나야 되죠? 부하 분담은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 즉 변압기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이런 임피던스가 있다는 얘기는 퍼센트 Z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임피던스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압기의 부하 분담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임피던스는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요 점에서 보면 우리는 무슨 법칙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전류 분배 법칙에서 IA라고 하는 전류를 구하면 전체 전류가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여기 양단의 전압과 여기 양단의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렬이니까 똑같죠. 그러면 IA, ZA는 IB, ZB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위의 것을 다시 말하면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똑같으니까 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퍼센트 Z B에 퍼센트 Z A에 생각하라고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다 적으면 돼요. 전류는 전류에 비례한다. 전류는 전류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하 분담 B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여기에다가 전압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압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량 A 변압기의 용량과 B 변압기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A 변압기의 용량에 비례하는 겁니다. B 변압기의 용량에 비례하는 겁니다. 용량에는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어떻게 되죠? B와 A가 되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합니다. 용량의 비례죠. 퍼센트 임피던스 반비례죠.
이것을 부하 분담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부하 분담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죠. 병렬로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요건 금방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요게 부하 분담비예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봐요. 3150대 210인 변압기가 있는데요. 용량이 주어졌습니다. 앞에 걸 A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죠. 뒤에 걸 B 변압기 용량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앞에 게 A가 되고요. 여기 있는 뒤에 것이 B가 됩니다. 두 변압기를 병렬로 운전하고자 할 때 병렬로 공급할 수 있는 합성 최대 용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요. A 변압기와 B 변압기의 합성 최대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 변압기와 B 변압기에 대한 부하 분담 B를 계산해야 돼요. A에다 대입해야겠죠? 용량은 비례하니까요. 용량은 비례하니까요. 그런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하죠? 반비례하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걸 계산하면 소수 두째 자리까지 구했다 칩시다. 1.39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A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 대 B는 1.39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A 값을 구하려면 B를 이쪽으로 이항해야 되겠죠. 이런 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B의 용량을 구합니다. 그러면 1.39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냐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B가 얼마죠?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200 정격이 가해진다. 얘는 B가 정격이 가해진 거죠. 그랬을 때 A가 얼마 걸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A가 정격이 가해진다. A가 정격이 가해지면 1.39분의 1이 되겠죠. A가 얼마죠? 정격이 250이잖아요. 그랬을 때 B가 얼마가 걸리겠느냐. 계산해 보세요. 200에 1.39배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오차가 생기는 것은 여기 소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는 거고,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A 변압기가 정격이 가해질 때는 B 변압기는 요만큼 걸리는데요. A 변압기가 250이 다 가해지면 B 변압기는 179가 걸리니까 과부 안 걸리죠. 괜찮죠. 요게 179면 얘는 200 이하에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B 변압기가 200이 가해지면 A 변압기는 278이 걸리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250인데 278이 걸리면 무슨 얘기가 되죠? 과부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부하 걸린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부하 안 걸린 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A가 250이면 B가 179.86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되죠? A 변압기 정격, B 변압기 부하 걸리는 거니까 250에 179.86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429.86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430이네요. 왜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다른 이유가 당연히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얘는 1.39라고 이야기를 했고 얘는 18분의 25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수를 생략하지 않았죠. 얘는 소수를 생략했죠. 그래서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한 답은 이렇게 하면 정확해지겠죠. 그런데 얘는 소수를 자름으로 해서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답이고요. 얘는 오답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인 거예요. 풀이 과정이 다 맞잖아요. 그리고 답이 그 과정에 의해서 맞으면 그러면 여기에 계산하는 방법과 여기에 계산하는 방법에 오차가 생겨도 문제되진 않아요.
이것이 정답이다.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여기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 구하면 그대로 소수 두째 자리까지 구한 것으로 계산해도 돼요. 자, 16번째 문제는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정연파 평균값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평균값이잖아요. 이건 이제 직류값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얘기하나요? 얘가 반파가 되잖아요. 반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기억합니까? 최대값은 실효값의 루트 2배니까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실효값의 45%가 직류값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죠? 이거 같으면 이렇게 되죠. 실효값의 90%가 직류값이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연파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기억하기를. 이렇게 되는 게 정연파잖아요. 얘를 정류를 합니다. 정류. 이렇게 정류하면 얘는 무슨 정류가 돼요? 반파 정류잖아요. 정류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올리면 얘가 무슨 정류가 되죠? 전파 정류가 되잖아요. 반파 정류가 있고 전파 정류가 있죠. 전파 정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브릿지 정류. 그 다음에 다이오드 몇 개? 두 개 사용하는 정류. 이게 있잖아요. 반파 정류는 브릿지 정류는 없어요. 다이오드 한 개를 사용하잖아요. 브릿지 정류는 다이오드 4개를 쓰는 거죠. 직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한다? 주기파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적분해서 계산하면 되죠. 면적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평균값이니까. 그래서 파이분의 2배 최대값이다. 이게 평균값이에요. 직류값이에요. 문제. 그림은 브릿지 정류 회로이다. 미완성 회로를 완성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미완성 회로를 완성하라.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브릿지 정류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이오드 방향이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여기 한 주기는 전류가 여기는 막혔으니까 못 가죠.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다이오드를 통하고 이렇게는 못 가죠. 다이오드의 특성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정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여기에 전류가 흘러오면 이 전류는 여기는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역방향이니까. 그런데 갈 수 있는 것은 이 방향, 순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역방향이니까 못 가고요. 순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부하로. 그래서 부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죠. 여기서 올 수 있는 방향이 두 군데 다 가요. 이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못 가요. 왜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 플러스 전위가 같잖아요. 같은 곳에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못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첫 번째 반주기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두 번째 반주기는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겠죠. 전류가 이렇게 와서 여기로는 못 가죠. 이렇게 흘러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요. 동일하죠?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둘 다 흐르죠. 여기에 전류도 흐르고 여기에 전류도 흐르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에 대한 방향을 그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브릿지 정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그리지 않고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려도 돼요. 자, 미완성 부분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출력 측 전압의 평균값을 구하래요. 세 번째 문제는 출력 측 전류의 평균값을 구하래요. 그럼 저항값이 주어졌겠네요. 저항값이 얼마냐면 25ohm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출력 측 전압이 되잖아요. 이게 VDC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DC잖아요. 그래서 VDC 구하면 VDC를 25ohm으로 나눠주면 IDC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VDC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최대값이 220 루트 2죠. 시력값으로 하면 얼마가 주어졌죠? 220이 시력값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0.9배 220 해도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면 파이분의 2배의 루트 2에 220 해도 돼요. 요게 VDC가 되죠. 그래서 이 VDC 값을 계산하면 저항으로 나누면 IDC 값 나와요. VDC 값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공식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VDC는 알고 있잖아요. 0.9배의 시력값이다. 그러니까 0.9배 곱하기 220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돼요. 오차는 조금 생깁니다. 얘는 정확하게 구한 거고 얘는 어떻게 한 거죠? 간략하게 구한 거죠. 그러나 둘 다 VDC잖아요. 그래서 VDC를 구한 다음에 저항으로 나눠주면 전류가 계산이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평균값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나오면 20으로 나눠주면 얘가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계산하려면 이렇게도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0.9를 해서 이 값이 나오면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도 맞은 걸로 봐줍니다.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세요.